반갑습니다. 문화 다양성 이야기 좀 할게요. 교과서는 한 13장 좀 되는 것 같고, 우리 영상에서는 7번째쯤 영상쯤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조금 하고, 조금 더 교과서 외부 다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전체 내용, 한 13강, 15강 끝났을 때 전체 내용 랩업하는 내용이라서,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뭐 다 듣고 할 이야기인데, 처음과 끝 내용이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론적 틀, 그러니까 이 다문화 영역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다른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해왔던, 또 어쩌면 이게 반대로 본다면 할 내용에 대한 큰 틀이에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뭐 이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샐러드볼 이론이라든지 멜팅팝 이야기하고, 갈등 이론에 대해서 관점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 이런 뭐라고 할까, 다양성, 차이, 뭐 열악함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그 중에서 생태 체계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태 체계 관점이란 게 뭘까?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태 체계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풋, 과정, 아웃풋,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다시 여기 들어오는 피드백, 뭐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인풋 아웃풋, 뭐 인풋 과정 아웃풋에서 뭐 다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게 나오면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시간 T1, 뭐 T2, T3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생태 체계 관점에서 말하는 이것을 갖고 있는 단위가 뭐다? 이게 체계라는 거죠. 이게 체계예요.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스템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이 네 개, 크게 보았을 때 이 네 가지 정도의 요소는 항상 나오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됐을 때 인풋도 들어오고, 과정도 우리가 밥도 먹고 소화도 시키고 똥도 잘 싸고, 이런 게 잘 됐을 때 우리는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것이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항상성이 유지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성이 유지된다. 영어로 호모스테시스라고 불러요. 항상성이 유지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항상성이 유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체계라는 것이, 다시 체계는 뭐다? 아까 말했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을 하는 요 단위인데, 이게 단위가 한 개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3개 단위가 있다고 봐요. 마이크로, 미시, 이걸 마이크로, 미시, 그 다음에 거시, 매크로라고 하죠. 매크로. 여기가 중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중시. 이게 메조라고 합니다. 메조, 이탈리아 메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시, 중시, 거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체계 이론의 3체계고,
사회복지 과목 자체가 이 체계 이론에 기반을 해요. 체계 이론에 기반은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전체 학문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뭘까? PIE라고 하죠. People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에 People in Environment라는 말을 사는 것도 이 체계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단위를 미시에서 이렇게 거시로 나누고 이 안에 인풋에서부터 중간 들어가고 프로세스 들어가고 아웃풋 들어가고 다시 피드백하는 이 순환 논리, 다시 말했죠.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는 것,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태 체계 이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화 이론 다윈이즘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다윈이즘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시간, 그리고 이것이 한 단위가 아닌 최소한 이러한 2개 내지 3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일종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이 항상성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성장 내지는 진화 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진화의 관점을 이야기하려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복잡해요.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여기서는 발전이라는 개념과 이 적응이라는 개념, 발전, 적응, 이 적응도 환경에 따른 일종의 돌연변이에 대한 적응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혹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후생 유전학처럼 이렇게 이런 두 가지 큰 또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문사회과학에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담론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할 수 있는 데는 일본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점진적 변화에 성장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있고, 미국식의 어떤 단계적 급진적 발전에 따른 혁신, 패러다임 시프트로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 있죠. 물론 일본 애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나 이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런 점진적 발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점진적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건 근데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개인의 어떤 성장을 바라보는 큰 틀을 여기로 더 볼 것인가, 여기로 더 볼 것인가는 논의죠. 예. 이게 생태체계 복잡하게 생태체계론을 복잡하게 더 꽈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해서 뭐 조직이든 생명이든 이렇게 발전하는데, 시간 t에서 뭐 시간 어느 지점에서 발전하는데, 이때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체계 안에서 발전한다. 체계 안에서 발전하고, 이 체계는 아까 말했던 input, process, output, feedback이라는 요 메커니즘을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발전하고, 이 체계는 다시 한 개인으로 본다면 뭐 조직, 뭐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크게 한 3체계로 나눠진다. 뭐 이렇게 요 안에서 간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뭐 웬만한 체계로는 다 이해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다시 그래서 체계론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체계론을 볼 때 뭐 환경 이야기, 뭐 인간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미시, 뭐 중간 외부 체계, 거시 체계, 뭐 시간 체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까 제가 짧게 말했던 요 내용들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적응, 이게 이 호모스테이시스라는 거죠. 이 최적화된 어떤 구조 안에 있는 호모스테이시스를 이루는 것을 fit. 그러니까
이 fit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런 거잖아요. 환경이 있고 한 개인이 있어요. 한 개인이 이 환경에 맞추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잘 맞는 여러분들이 한 개인이 몸에 잘 맞는 옷을 찾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맞춤형 할 수 있겠죠. 역으로 사고 나서 옷을 줄이잖아. 저 같은 거는 다리가 짧으니까 다리 단을 이렇게 막 반쯤 자른단 말이야. 이렇게 막 반까지는 아니에요. 한 5분의 1, 뭐 4분의 1을 잘라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죠. 보통 인간이 하는 많은 짓이 환경 자체를 인간에게 많이 변화를 시키죠. 집을 짓거나 논을 개량하거나 산을 부시거나 바다를 메꾸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핏하게 만들고 이 핏에 된 상태를 adaptation 적응 상태라고 하고 이 적응을 이루어가는 이 동태적 힘을 호모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시에요. 그다음에 맥락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맥락은 언제나 시간 t를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과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은 사실상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편으로 생각하면 편하고 맥락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학문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삶의 맥락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 뭐 생애사 분석 같은 겁니다. 질적 연구에서 생애사 분석 같은 것들이 이러한 맥락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자 보시면 두 번째는 강점 간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할게. 그러면 왜 다문화 할 때 이런 생태 체계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를 이야기할 때 왜 생태 체계적이냐? 당연히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가족, 사회, 국가 뭐 이러한 것과 유기적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체계로 보고 그리고 이것에 잘 하는 이것이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뭐 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핏하게 하는 혹은 핏이 안 됐을 때 잘 적응을 못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잘 적응력을 높이는 건가 뭐 법을 해야 되나 뭐 일자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문화의 문제인가 여기서 접근 포인트를 찾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이주민들이나 여성이나 뭐 그런 영역이 있을 때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있냐, 얼마나 핏하고 있냐, 그 환경과 그 개인이 얼마나 핏하고 있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인풋과 프로세스가 아웃풋이 잘 되고 있는가, 피드백은 잘 오고 있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인지 여기 문제인지 여기 문제인지 여기 문제인지 아니면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여기의 문제인지 어쩜 문제를 찾고 다문화를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다문화를 해석하거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생태 체계적 관점이 가장 유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이게 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온 이야기는 조금 이 강점 관점은 생태체계적 관점과 조금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강점이잖아요. 그죠? 이 병리적 관점에 탈피해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했던 생태체계적 관점과는 사실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태체계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생태체계 이론은 사실상 환경의 중요성을 더 크게 봐요. 개인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인데 그래도 그 안에 내 맥락을 조금 더 보면 환경을 더 많이 강조를 하죠. 왜냐면 핏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강점 관점은 이게 아니라 환경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 가능성, 가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환경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생존력, 탄력성, 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강점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파워예요. 힘. 그리고 이 탄력성 이야기 두 개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이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 환경이라는 힘이, 환경의 힘이 외부 힘이라고 할게요. 이 외부 힘이 이 개인을 이렇게 팍 때려. 이때 이 때리는 힘을, 이게 적절하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로 잘 막을 수 있을까? 막는 것도 막는 힘이죠. 막는 힘이 있을까? 라는 거고, 그리고 설사 힘이 나를 이렇게 뚫고 온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팍 왔어. 내가 좀 다쳐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금방 아파도 금방 나을 수 있을까? 이 회복력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회복력이 영어로 뭐다? resilience라는 거예요. resilience. resilience 이런 거죠. 이렇게 용수철이 쭉 이렇게 막 당기더라도 팍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요 힘. 그죠?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당겼는데 이걸 팍 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요 힘을 말하는 게 회복력, resilience인데, 강점 관리에서는 이 resilience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조금 더 격하게 말하면 환경을 내 위주로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강점을 통해서 이 환경을 얼마나 잘 고치고 부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태체계 이론이 환경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환경과 내가 좀 덜 싸우느냐, 환경의 옆에서 잘 붙어 있느냐 라는 어떤 초점이 되게 강하다면, 강점 관리는 환경이 주는 영향을 내가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환경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요런 측면이에요. 조금 그래서 관점이 어느 정도 좀 대립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좀 대립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 안에서도 요 관점이 다르고, 그러면 다시 이 다문화할 때 이걸 도대체 이야기를 왜 했지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 다문화 이주민이든 여성이든 아이든 강점이 있다 이거예요. 파워가 있다 이거야. 이 파워로 충분히 지금 겪고 있는 한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이 환경이 제공하는 열악성 때문에 힘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 회복 가능하다. 아시겠죠? 즉 막을 수 있는 힘,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다. 예. 왜? 인간은 무한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하니까. 무한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강점, 스트렝스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셀리비가 말한 6가지 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 가족, 사회는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원에 있다. 그러한 이런 역경, 프로블럼은 아프다. 그렇지만 다시 기회가 원천이 된다. 회복력이 있다. 이런 거고, 사회복지사는 대상자 가진 역량의 한계를 모른다 가정하고, 성장을 믿고, 한계를 모른다. 성장 무한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자와 최고의 서비스. 여기서 협력한다는 말은 대상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리지런스를 갖고 있는지, 파워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은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맥락 가운데, 여기서 맥락이라는, 아까 말했던 맥락 항상 시간이라고. 지금은 없지만 자원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자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생태체계의 맥락과는 조금 달라요. 생태체계의 맥락은 자원 내지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역으로
이 강점 관리에서 맥락은 똑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개인의 힘, 개인의 어떤 것이 회복 가능하다. 이 관점으로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태체계에서는 좀 더 자원과 환경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는 개인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요 교과서에서 좀 쓰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나머지 뒷부분은 뭐 이루 쭉 있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다 실천론이나 이런 수업이 다 했던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안 중요하고 그냥 이러한 두 개의 관점이 교과서에서 왜 다문화에 잘 적응이 되고 다문화를 이용할 때 이런 이론을 쓰는가 봤을 때 요 두 가지 이 성향 때문에 그리고 생태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은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요. 이 다문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극복해서 살아가기를 이 목적은 같은데 이런 거죠. 뭐 보면 둘 다 이게 부산에서 서울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한 팀은 KTX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왜? KTX 편리하다. 편리함. 근데 한쪽에서는 뭔 소리야? 비행기지. 비행기 빠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 두 가지 서울까지 가는 이 방향을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서울까지 가는 방향을 이야기지만 KTX의 장단점과 비행기의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꽤 다르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까지 가는데 여기는 저기 김해공항까지 가야 되고 그죠? 근데 대신 여기는 그래도 한 3, 4시간 정도 답답하게 타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한 3, 40분이면 쿡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역으로 여기는 서울역에서나 아니면 강남에 금방 가는데 여기는 저 김포까지 가야 되니까 또 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행기가 좋다 뭐 KTX가 좋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어떤 영역에서 생태체계가 좋다 강점 관리가 좋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케바케 사바사 부바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사회복지로 연동하면 뭐 이런 건가? 클라이언트 바이 클라이언트 클라클? 클바클? 네, 뭐 클바클 뭐도 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 있으면 이렇게 뭐 질문도 받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혼자서 이 영상에서 떠들고 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네요. 밖엔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몸도 축 처지고 배도 고프고 뭐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저도 영상을 찍기 싫다 뭐 이 말이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PPT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가 또 갖고 왔던 PPT는 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제. 아마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회적 배제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일 건데 앞서 말했던 두 가지 관점은 어떤 인간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적응해야 되냐 라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적 배제는 현재 지금 상황, 현재 지금에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현재 문제를 진단하거나 현재 지금 상황 이러니 이걸 진단을 통해서 나아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단 그리고 방향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앞서 교과서에 있던 두 가지로는 이 방향성 이 영역이고 지금 할 이거는 이 영역이에요. 물론 이 진단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아마 예전에 했던 갈등 이론도 사실은 이 진단의 틀이에요. 즉 문화 다양성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크게 보면 진단과 방향성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갈등 이론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진단의 관점이에요. 한번 봅시다. 좀 읽으면서 많이 할게요.
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배제. 자, 일부러 쌤들이 좀 보기 쉽게 좀 쳐놨어요. 우리가 예전까지는 이런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빈곤율. 참고로 이 페이퍼가 나온 지 2007년 5년이에요. 5, 6, 7때 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담론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한 4, 5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좀 이제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올드스쿨 좀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도 올드스쿨이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뭐 좋죠. 그러니 조금 봅시다. 우리가 빈곤선, 빈곤 기준선, 생태 뭐 생계 체제 생기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영역에서 이 사회적 배제라는 아주 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야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빈곤의 영역으로는 설명이 못하는 게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순히 빈곤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통적 빈곤 개념이 경제적 결핍 부족으로 정의하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 교육, 문화, 건강, 다양성 영역에서 발생한 인간의 박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다양성 이야기할 때 이 박탈, 거리 이런 이야기 좀 계속했죠? 그래서 이 틀을 보는 하나의 관념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좀 봅시다.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용어가 정의하기 되게 힘든데 빈곤도 마찬가지예요. 빈곤에 대한 것도 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죠. 네, 많이 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빈곤을 넘어서 다양한 어떤 빈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단순히 빈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경제적 차원을 빈곤을 넘어서 다차원적 결핍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이걸 쭉 보면 원래 막스 베버가 사회적 폐쇄라는 유형의 용어를 언급하다가 본격적으로 60년대, 70년대 이러한 사회적 배제라는 이야기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배제 이야기를 좀 보면 어떤 시민권 개념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두 번째 페이퍼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 좀 모르셨어요. 시민권 개념에서 사회적 배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회 연결고리가 부족한 걸 이런 배제를 이야기하다가 기든스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메커니즘에서 이 격리된 상태를 배제라고 이야기를 또 하다가 어떤 기초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권리가 없는 걸 또 배제라고도 보기도 하다가 이런 저항력 뭐 등등등등 하고 뭐 이런 것도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박탈된 상태를 배제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 사람도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할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나중에 아마 실버가 패러다임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페이지는 끝나고 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좀 정리를 하면 이 페이퍼 우리나라 학자가 봤을 때 사회적 배제 개념은 큰 틀에서 빈곤을 중심으로 하지만 시민권, 박탈, 미약, 빈곤 사항을 확대된 개념으로 본다라고 사회적 배제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 배제 개념을 개인이 처한 복합적 상황에서 배제, 유리, 격리된 상용하는 것이고 이걸 보통 유럽에서 보고 그래서 실업, 저숙련, 저소득, 주거생활, 건강상태, 범죄율, 범죄율 높은 환경, 가족 분계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 배제로 보자.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다문화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뭐 일자리 이야기, 소득 이야기, 주거상태, 건강, 범죄 같은 환경, 가족 분계, 폭력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온 걸 통합했을 때 뭐 이런 다문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빈곤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빈곤 실업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하면서 이런 실업 갈등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는
우리가 빈곤 같은 경제적 빈곤 같은 거는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뭐 사기를 당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일 이벤트 안에서 빈곤이라는 게 충분히 일어나긴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를 뭐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 결핍, 불이익을 당한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이 최소한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으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상적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권리를 제약당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배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개념을 측정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에서 보면 이 배제를 다시 말하면 다차원이라는 거, 다차원. 한 차원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뭐 문화, 건강, 뭐 참여 이러한 다차원이 있고 이 다차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랬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사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담론할 때도 했죠. 이런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사회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요한 건 사회적 배제라는 관념은 1번 포괄성. 왜? 다차원이니까. 차원이 하나만 포괄적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차원적이고 다차원적이니까 복합적이죠. 다차원적이다, 복합적이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포괄로 봐야 된다. 왜 다차원이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빈곤을 한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곤 경제적 한 차원에 대한 반론의 이슈로 다차원이고 복합이고 포괄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봤던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회적 배제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포괄적인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첫 번째는 대상 중심. 배제된 사람을 대상 중심으로 보거나 이 차원들 간의 관계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한 개인이 살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 배제된다라고 보고 소비, 저축, 생산 이런 5가지 차원으로서 개인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4가지 영역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한계 지표 뭐 이렇게 8개 구성 뭐 여러가지 하는데 뭐 연구마다 다르겠죠.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안 중요하다 보는 관점에서 보면 뭐 4차원, 6차원, 8차원 등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다차원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차원들 간의 관계성을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7개의 영역이다. 여기서 뭐 7개 영역이라면 이 7개 영역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실업을 했어. 근데 실업한 이유가 뭐야? 건강 때문이래. 건강 때문에 실업을 했고 실업하게 되면 당연히 빈곤이 오고 빈곤하게 되면 좋은데 못 사니까 주거 환경이 나쁜 데로 가고 그럼 당연히 범죄율 높아지고 그럼 가정도 어려워지고 다시 또 저소득되고 저소득되니까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본다는 거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시간, 시간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시간의 관점은 인간의 동태적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생태체계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생태체계적 관점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어요. 굉장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예전에 했던 갈등이론 계열과 이 갈등이론과 이 강점 관점이 또 연동되어 있기도 하기도 해요. 그 이론적 개념에서 틀로서 본다면. 이렇듯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현재의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짝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도 막히고 뻐근하고 이래서 그래요. 제가 비가 오면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찌뿌듯한데 비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큰 삼각형 같은 개념이겠죠. 즉 다차원은 포괄을 부르고, 포괄은 다시 필연적으로 시간의 동태성을 부를 수밖에 없고, 시간의 동태성은 다시 다차원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순환고리가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쳐놓고 그림 그려주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사회적 배제 너무 쉽잖아.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이걸 다 글로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리시면 딱딱딱 맞춰 들어가죠. 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들어갑니다. 이게 빠빠빠. 너무 쉽다 이거. 뭐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다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페이퍼는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이 사회적 배제를 문진영 교수가 했는데, 쭉 보면 앞에 내용은 비슷한데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배제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좀 딴 거랄까? 예쁜 걸로. 이렇다는 겁니다. 왜? 다차원이니까 동태로 들어가면 올 수밖에 없다. 아까 말했던 세모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역으로 따졌을 때 반대로 소득과 빈곤만 본다면 이건 너무나 정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지 말로 1차원이죠. 다차원이 아니라 단차원 1차원을 본다면 빈곤, 소득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득을 조금 더 시간의 흐름을 본다면 궁핍화. 궁핍화라는 게 뭐냐면 세대를 이어서 궁핍하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뭐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어떤 특정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계속 빈곤해지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궁핍화라는 impoverishment인가? 뭐 이런 가는 거고, 다차원으로 가면 사회적 배제고, 그죠? 역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다차원으로 보면 박탈돼 있다. 이것도 박탈, 이것도 박탈, 이것도 박탈, 이것도 박탈. 돈도 없고, 투표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극복하는 영역도 있죠?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안 된다. 이게 사회적 배제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네. 소리가 나네요. 꺼야 되겠습니다. 소리가 나니. 자,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쭉쭉쭉 뭐 나중에 올려드릴까 읽어보세요. 좀 글이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중요한 것만 제가 할게요. 사회적 배제 개념을 뭐 오랜만에 보는 리그랑드, 제가 어릴 때 석사 때 엄청 공부했던 리그랑드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네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좀 딴 말이지만 공부를 좀 하다가 몇 년씩, 특히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되게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걸 할 때 소셜 서비스 한다고 리그랑드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 소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다고 리그랑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 리그랑드라는 이름을 안 본 지가 벌써 한 10년도 넘었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 돼가나? 모르겠네. 그때 한 9년 10년도에 공부하다가 10년 넘었죠. 제가 미국 가서는 거의 리그랑드를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딱 보면 되게 반가워요. 막, 잘 살아 계시는지, 뭐, 그때는 살아 계셨는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헤어졌던 친구들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볼 때가 좀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이런 단순한 박탈, 결여를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차원이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다차원 이야기하면 그냥 이거는 거의 100% 가까운 상호작용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상호작용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의 구성이. 우리가 뭐 팔다리만 건강하다고 건강은 아닌 것처럼 거의 완벽한 상호작용으로 해서 다차원의 상호작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생태체계 이론도 체계가 여러 개라는 뜻은 이 안에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일반적 박탈이란 서별 참여행위가 어떤 행위의 결여 상태인 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앞에서 잠시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사회적 배제 행위는 동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태적이다. 두 번째,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특별한 맥락에서 일어난 상황적 맥락에 따른 거다. T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사람의 개인적이고 조건이 아니라 주변과의 어떤 영향을 미쳐서 상호작용하네. 우리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맥락 안에서, 자, 우리가 다문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왔던 베트남, 중국 여성은 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와서 한국 사회와의 사람들, 지역사회, 법, 제도 때문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러한 배제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그 상황의 맥락이라는 거죠. 즉, 어떤 베트남에서의 T1에서 이 T2로 넘어온 거야. 이 맥락이 바뀐 거예요. 이 맥락과 이 맥락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배제된다는 것은 개인으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나 지역 사회부터 체계적 배제가 된다는 거죠. 체계적 배제. 이게 세 번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A와 B가 싸워서 서로 단절됐다는 게 아니라, A가 사회적 배제됐다는 것은 B 플러스 C, D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집단 조직이 얘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제를 시켰다는 거죠. 어떤 법을 통해서. 이것이 사회적 배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역동성이라고 해요. 역동성. 무슨 말이냐? 또 시간 T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빈곤은 그냥 한 사람, 한 세대에서 끝났는데, 이 사회적 배제가 되는 것은 세대를 이어서, 마치 미국에 있는 흑인이 세대를 이어서 어떤 참여, 빈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대를 이은 시간 T를, 한 세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1, 세대 2 이렇게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간다는 거죠. 이러한 역동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역동성은 시간 T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마지막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을 이 실버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연대, 두 번째는 분화, 하나는 독점. 각 나라마다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연대의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보고, 어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분화의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독점, 3인주의 영역에서는 독점의 관점에서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모르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봅시다.
이 각 패러다임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영역에서 보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영역에서 보고, 다 각각 지금 다 각각의 사회적 배제예요. 근데 각 국가마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이유의 방향성을 다르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는 A형, B형, C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못해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났다. 분화를 해야 되는데 분화가 제대로 안 돼서 사회적 배제가 났다. 독점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읽어보는 게 제일 쉽죠. 먼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는 연대라는 거죠. 연대의 문제다. 프랑스 그렇잖아. 파업도 막 얘들이 연대로 파업해요. 막 철도랑 버스 막 같이 파업하고, 철도랑 뭐 공무원이 같이 파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직종인데 막 같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배제란 어떤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질서. 이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 이 함께 가야 되는 이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함께 가는 질서가 있는데, 개인과 사회의 이 결속이 약화됐을 때, 즉 사회적 연대가 붕괴됐을 때 이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즉 위아더 원,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되는 이 방향성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 결속이 이만큼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배제다. 이 연대라는 틀 속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사회적 배제다. 즉 이 연대를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이라는 거죠.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도덕적 통합이 필요하고 이것이 공화주의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 게 배제고,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배제다. 두 번째는 앵글로색슨, 미국이나 영국에서 말하는 분화의 관점이에요. 분화. 이 분화라는 거죠. 이 분화라는 건데, 원래 얘들이 바라보는 사회라는 것은 이런 원자화된 사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원에다 막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물고기 떼처럼 이렇게 모여 이렇게 떼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이 사회는 하나하나가 다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에요.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 각각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 이 자원을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원 교환 상태인데, 이 자원 교환 상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블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칙, 법, 제도 때문에 이 사회적 영역이 자유롭게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에 막혀 있는 것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진입, 이탈 보장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애들이 말하는 미국식 사회적 배제라는 건 원래 개인과 개인은 이렇게 서로서로 돕고 도우면서 자유롭게 돕고 도우면서 자원을 교환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얘들이 막혀있고 막 이렇게 못 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막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을 교환하려면. 어떤 놈은 이렇게 빨리 가고 1만이 가고 한 10 걸리는 거야. 돌아가는데 20 걸리고, 이러니까 20만큼 빈곤해지고, 얘는 빨리 가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는 어떤 이권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쉽게 이용하고, 누구는 온라인 플랫폼 못 이용해서 오프라인만 이용해. 그럼 당연히 오프라인 이용한 사람은 빈곤해지겠죠. 이렇게 배제다. 이런 걸 격파해야 된다. 이러한 안 좋은 제도, 법 개선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식 생각하는 사회적 배제의 방향이에요. 이런 것들, 자유주의, 차별, 계급 이런 걸 뚫어야 되고, 로크 같은 사람들, 다원주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이야기 다 이런 거고. 세 번째 관점은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관점이긴 한데, 독과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면 단순히 어떠한 한 조직, 사회의 독과점, 기관의 독과점을 이야기하는 게 넘어서 사회 전체가 어떠한 특정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 유럽 좌파의 생각인데, 특정 계급이, 그래서 계급이죠, 지위가, 정치 권력이 이 모든 자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진 사람은 더 잘 살고 자원을 못 가진 사람은 이렇게 유리된다는 거예요. 언제?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독점, 착취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가 이러한 저기 뭐 북유럽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스웨덴 이쪽 애들이. 그러니 당연히 이런 걸 철폐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얘들이 엄청난 높은 어떤 세금을 유용하고 이것에서 이러한 계급의식을 잘 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큰 차이를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얘들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이죠. 이것이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각각의 다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배제란 단차원이 아닌 다차원에 이루어지고 다차원은 차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이 상호작용은 복합성과 복잡성을 만들어내요. 그쵸? 당연히 이 상호작용은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사회적 배제를 이야기할 때 큰 담론이에요. 아시겠죠? 다차원, 복잡성, 상호작용, 이런 역동성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이 근데 이 사회적 배제라는 것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 종류쯤 있다. 왜 국가마다 이 사회적 종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어떤 국가는 도덕적 연대를 중요시 생각하는 국가가 있고 자율적 교환을 중요시 생각하는 국가가 있고 계급 탈퇴를 통한 기본적인 어떤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 각 국가가 바라보는 이 문제점 왜냐면 그 각 국가도 여전히 모든 국가도 프랑스도 미국 영국도 스웨덴 이쪽도 다 빈곤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다 각각의 국가가 빈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병리 현상을 존재한다는 거야. 이때 각 국가마다 이것을 지향하는 혹은 이 병리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다르게 보는 거죠. 바라보는 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 도덕적 연대랑 많이 떨어진 상태. 여기서는 네트워킹과 네트워킹이 단절된 상태. 여기는 계급과 계급의 어떤 차이점. 이런 식으로 이 관점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입니다. 자, 그럼 앞에 것과 했을 때 말씀드린 진단과 방향성일 때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어떤 사회적 배제 그리고 어떤 갈등 이론은 현 상태를 진단할 때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 관리라든지 생태 체계적 관점은 앞으로의 뭐 방향성 물론 얘도 진단할 수도 있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거랑 별개로 좀 방향성을 설정할 때 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관점만 좀 우리가 있어도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관점, 내용을 좀 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라는 이슈는 사회적 배제로 본다면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다문화가 어떻게 돼 있고 갈등의 관점 본다면 이 자원 안에서 어떻게 지금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다문화가 갖고 있는 강점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다문화가 갖고 있는 생태 체계의 어떤 상호작용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크게 4가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다문화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마 수십 가지가 넘을 건데 최소한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 외에 제가 가져왔던 요 큰 틀 안에만 논의를 하셔도 다문화 그 다음에 뭐 LGBT 종교 인종 간의 이슈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들의 강점 단점 내국민과 그것을 하는 외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갈등 양상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동시에 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배제가 되어 있는지 단순히 빈곤인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지도 논의해 볼 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들이 더 나아갈지 어떠한 적응을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진화 발전할지도 고민해 볼 만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 떠들었는데,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번 학기 좀 정리한다고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뭐 마음에 드시는지, 뭐, 어려운 부분 없는지, PDF나 이런 거는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속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